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편 여기 김한희 선생님께서 그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어떤 교육 격차 문제와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교육 불평등의 문제 또는 이게 제대로 된 정말 의미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종합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패러다임이 전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무리 발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희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길게 네, 말씀을 해주세요. 몇 분 정도? 일단 저는 이제 인지자본주의 제 발표문은 295쪽에 있거든요.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교육 격차 문제와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자본주의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파고 시대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 뭐 빅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다이나믹스, 초연결사회, 뭐 포스트 코드주의, 인공지능 시대, 제2의 기계혁명, 지식기반 사회 이런 용어가 난립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인지자본주의라는 용어로 포착하려고 해요. 사실 인지자본주의가 기존의 용어들과 다른 현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인간의 이제 지식과 인지 과정이 새로운 어떤 그 이득, 이윤이 되는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이제 정보화 사회나 정보 자본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다를 바는 없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계급적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인지자본주의는 그런 비물질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주목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잉여와 시간이 착취된다든지 그리고 그 주목 경제처럼 소비 활동인데 그게 생산처럼 이용된다든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회에서의 어떤 대안적인 어떤 행동 방식이라든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모습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최근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토론을 열고 있고 그리고 미래 교육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속의 많은 연구소라든지 외부의 전문가들도 다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데 그렇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제 교육의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인지 자본주의적인 어떤 사회 변화가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계획과 다를 바 없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에도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 변화 이제 사회 이행기에서는 항상 테크노크라트들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려스러운 점들을 보면 지난 이제 6월에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알파고 시대 학교교육이라는 심포지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강정수 그 미래넷 오픈넷 232 지금 다른 세션에서 발표하신 거라고 했는데 기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술 결정 사회의 급격한 도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교와 공교육 제도는 여전히 구태에 의한 관성에 젖어 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변화 지점은 뭐냐면 구글의 공유지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구글 검색이 자유롭게 가능해야 되고 심지어는 시험을 볼 때도 구글 검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유 경제라든지 아니면 공유지식 차원에서의 대안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지만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기술 사회가 이제 친기업적인 이게 방향으로 변하기를 이제 요청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미래학자들과 이제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다시피 사회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상황으로 가기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교육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냐에 많은 이제 그 궁금증이 있고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이 많죠. 지금 일자리 뭐 60%는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뭐 코딩 교육이라든지 뭐 공교육의 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어떤 테크노크라트들의 목소리들은
학교의 이제 교육 격차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 원인은 바로 능력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사실은 먼저 능력주의에 대해서 보자면 제가 너무 빠른데 빠르게 갈게요. 부족한 부분은 제 발표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능력주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게 기회를 부여받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인데 사실 이 능력주의라는 거는 벨 같은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 같은 진보적인 어떤 사회학자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산업 사회에서 기존의 어떤 계급제 사회를 타파할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라고 1970년도에 진보적 사회학자들이 제안했던 건데 실제로도 이제 그런 어떤 계급 이동에 이제 유효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부모의 이제 경제적 수준이 자식의 대물림되는 어떤 신계급 사회로 가면서 이제 공정한 어떤 그 경쟁과 기회가 부여되는 다시 이제 이 능력주의에 대한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 저는 그러면 다시 이제 공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라는 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이제 인지자본주의적인 변화에 맞서서 다시 능력주의 사회로 복원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은 제가 말씀드린 거 4가지가 있습니다. 298쪽에 나오는 건데요. 그 표준화된 학습에서 생태적 연결망 학습을 이제 그 앞에 이제 발제자분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학부모들이 객관화된 평가를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라든지 모든 이제 학교의 평가 시스템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은 사실은 능력주의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능력주의는 개인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제 IQ 테스트라든지 이런 관점도 이제 사실 능력주의 연관해가지고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인지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이제 사회 변화에서 창의적인 문제 대처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 잘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영역들을 이제 기계와 알고리즘이 사람에 대체하게 될 텐데 사람이 알고리즘이 기존에 이제 정형화된 어떤 상황에는 완벽하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어떤 변수가 들어올 때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이제 그런 영역에서 고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태적 연결망 학습을 제안합니다. 생태적 연결망이라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들과도 더 주체적으로 연결돼서 또 생태랑도 연결돼가지고 그 행동인지라고 합니다. 행동인지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학습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는 철저하게 이제 시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의 5.3일 교육개혁 이후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학부모 학생의 소비자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이제 학교 교육이 이제 서비스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에서 지금의 이제 교원평가제라든지 아니면 뭐 성과급제가 계속 이제 연결된 정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소비자로 만들 게 아니라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립의 주체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으로 저는 이제 삶을 위한 실과교육이라는 실과교육과라는 교과가 인간의 의식주 활동에 관해서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실천으로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민중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이제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프레이가 이제 이야기한 말처럼 저는 단순하게 그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 교육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프로그래밍을 짤 줄 안다, 그리고 뭐 컴퓨팅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거가 저는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코딩 교육은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목적이 뭐냐면 프레이리가 리터러시 교육은 문자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했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기술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기술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노크라시들이 기존의 어떤 그 부와 그 힘과 권력을 엄청나게 이제 격차를 증대시키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거기에 관여하도록 통제하도록 운동을 자극하는 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학생들도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그 기술이 사용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원리가 그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기존의 화폐라는 거는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라든지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모든 어떤 그 화폐의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 인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문가라든지 중간에 경유하는 어떤 그 조직이 필요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평적 민주주의가 가능한 체계고, 이런 게 이제 교육 시스템 안에도 들어가서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어떤 그 객체 역할에 머물지 않고 주체로 참여하고 또 사회 변화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은 왜 그 학교 교육이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망가졌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학교가 사교육에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사교육이라고 뒤처졌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라고 보는데요. 학교랑 사교육이라는 교육의 목표가 다르다고 봅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그런 자기의 자식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경쟁 능력을 가지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한 그 교육이라면, 공교육은 우리 사회가 같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공공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그런 공공성이라는 점을 어떻게 확보할까를 고민을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뭐 인지자본주의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셔서 갑자기 우리가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된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실과 이런 말씀하셔서, 실과는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던 과목 이름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초등교과 실과. 예. 모처럼 실과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좀 그 공공성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 그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앞서서 또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나 뭐 그런 홍익일관 이런 교육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김영일 선생님께서 네. 아까 못다 하신 말씀. 아니요, 됐습니다. 아까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학교와 대학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전일적으로 복속하라, 이런 요구가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광범하고 전면화하면서 강도가 셌어요.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대공황 이후에 뉴딜의 요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는데, 신자유주의는 사실은 영뉴딜이 아닙니까? 자본이 주어가 돼서 그동안의 복지국가 시스템 속의 분배 내지는 그 구조 자체를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재편하자, 이런 요구인데, 그러니 교육도 당연히 불평등이 심화될 조건들을 안고 내장하고 출발하죠. 예를 들면 공교육 재정을 굉장히 눈에 띄게 감축을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75년 현재 GDP 대비 한 6.8%에서 이 이제 여러 입법을 통해서 대처가 노동당이 이후에 79년 이후에 18년간 집권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의 지표를 보면 4.3%까지 떨어져요. 공교육 재정이.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정책 목표 1순위는 공교육 재정 감축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재정 지출 차원에서 그런 요구들을 강력하게 부유층과 기업이 해온 거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 영역의 투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영국도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 문제 때문에 사실은 1997년 선거에서 노동당을 선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요인이 뭐 교육 불평등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요소. 역시 이제 학교 선택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까 이제 입시와 관련해서 입시가 많은 걸 해결해 주지 않죠. 그리고 또 입시가
뭐 불가역성 같은 것도 있고 우리 김 교수님, 김정혁 교수님 그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제 느낌은 여하튼 입시가 불평등에 관여하는 문제, 불평등과 평등에 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입시는 전형 유형과 요소를 단순화해야 된다. 이것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 유형과 요소를 간결화, 단순화해야 된다. 이걸 다양화, 복잡하게 하면 이걸 뚫고 나갈 능력 있는 계층들이 이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공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선발하는 대학 측에서 내지는 뭐 고등학교 단계, 지금은 선발권을 준 고등학교, 평준화가 깨진 고등학교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골라뽑기를 하는 거예요. 크림스크린. 영어단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에서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공립학교에서도 학교 선택권을 주고 학생 선발권을 줘봤더니 학교는 어떤 짓을 하느냐. 걔네들이 단순 가정에 경쟁이 일어나니까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선택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쟁이 안 일어나고 애들을 어떻게 하면 가정 배경이 좋은 아이들을 골라 뽑느냐 이런 경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입시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좀 언급이 안 된 그러나 발제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여러 이제 대학 체제 개편 뭐 여러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학령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위기 요인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기회 요인일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국립대로 국공립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주 찬스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시장에 결국은 이 경랑에 고등교육이 구조개혁, 구조조정 차원에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가장 강력한 변수 중에 이게 하나가 학령 인구의 감소인데 역시 사립대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라든 것은 그냥 무대응이 최선의 대응이고 그 무대응을 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다만 그 중간에 있는 지방의 사립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또 항복하는 사립대학을 거점별로 꼭 필요한 대학들을 국가가 인수를 하고 이런 어떤 일을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아주 호재다. 그래서 그런 비전과 철학 있는 정부가 형성이 되고 성립이 되고 또 자치단체 영역에서도 지자체 선거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그 권력을 갖게 된다면 그런 좋은 모델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서울 시립대 모델이 기형화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완전 등록금 한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만 해놓고 다른 연동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서울 시립대가 그 대학 교수들이 애초에 저희가 그 전형 관련한 연구 영역을 했는데 어떻게 기형화되고 있냐면 좋은 학생들을 몰리는 쪽으로 이 달콤함을 즐기는 쪽으로 기형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서울대 다음 대학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부자들은. 근데 이제 그 사례를 하나를 보면 이 반값 등록금 정책의 위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을 아까 말씀드린 그 공영형 사립대학 국가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학교에 제공을 하고 또 국공립대에 전환하는 대학에 제공하고 하여튼 이런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기 아주 좋은 기회다. 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좀 어떤 앞서서는 이제 좀 더 이 서열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셨고 지금 좀 더 이제 공영형으로 가는 그런 방향의 어떤 이 대학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선생님 먼저 하시죠. 저는 이 신자유주의 이 고등교육 정책이 뭐 어떤다면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분명히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맞기는 하지만 어떤다면 우리나라 그 교육부 정책을 뭐랄까요? 교육부 정책이 이제 우리도 극단적으로 신자유주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다면은 계속 그런 정책들을 펴놓고 있는데
실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언론에 의해서 이 신자유주의를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때 이제 조중동에서 이제 그 사르코지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이제 이 고등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계획 단계인데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이 마치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영국하고 미국만 맛이 간 줄 알았더니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까지도 이제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다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전 세계가 다 신자유주의로 가는데 또 한국이라고 무슨 뭐 용가리 통뜻 아닌데 여기만 공교육 주장을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오히려 이제 일반 시민이나 이제 그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자유주의는 분명히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영국이나 미국, 뭐 그 일본, 한국,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이 자본의 요구에 이제 그 자본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어떤 날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더 나가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적어도 그 47개 국가가 모인 볼로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공교육적인 전통을 굉장히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프랑스, 독일에서도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흐름들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 교육 무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외국인한테도 이제 그 무상 교육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 수보다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독일로 유학 오는 학생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호들갑이 떨었는데 이런 호들갑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무도 사실은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뭐 사르코지 정부 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바꿀 것처럼 했지만 실제 프랑스의 그 학부 등록금은 1년에 한 2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한다면 거기는 그래도 이제 그 천국에 가까운 그 정도의 또 이 대학을 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유럽이나 미국이 이런 신자유주의를 극단적으로 또는 유연하게 이제 받아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종종 정신 차리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가와 대학의 관계 속에서 이 국가의 개입이 커지고 자본의 개입이 커져서 결국은 대학의 학문이 자본의 종속이 됐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이미 그들은 경험을 해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이제 어떤 그 패권적 경향을 보이면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군사국가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었고 학문이 그렇게 이제 그 전쟁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된 것은 결국은 이 대학을 국가가 통째로 이제 관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5년에 이제 그 유럽 평의회가 이제 학문 자유와 대학 자치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말 그대로 영미식 이런 정책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무분별하게 가면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평화도 이제 더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다면 유럽의 그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어떤다면 그 뭐랄까요 대학 자치나 이제 이 학문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어떤 공적 책임을 그 강조를 하는 그런 선언을 했고 사실 이런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제 대중들이 저항을 해서 어떤다면 이제 공적 책임을 이제 유지시켜왔던 이런 전통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이 교육부와 언론이 만들어낸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이런 정책들이 이제 그 이미 뭐랄까요 확립된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좀 1차적으로 벗어나야만이 이 교육개혁의 가능성도 있고 어떤 공교육을 좀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분 남았는데 예. 기회가 한 번 더 온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 말씀하신 내용들 나온 것 관련해서 그냥 제가 좀 드는 생각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용현 선생님 얘기하신 거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수시제도와 관련해서 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이 전형 요소를 단순화하고 입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평등도를 높인다는 것에 학생들 요즘 표현으로 12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요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의 수시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아까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사정관 제도가 왜곡되어 있는 수준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가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데 돈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 그걸 끊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사실은 또 계약직으로 돌리거나 해고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한 자원의 입학사정관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이 전형 요소를 상당히 기기묘묘하게 이전의 자료들을 가지고 짜맞출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제도는 지금 굉장히 불평등해서 개혁을 해야 되지만 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은 우선 대학이 좋아해요. 수시제도를. 불투명성과 재량권이라는 건 대학의 입장에서 굉장히 달콤한 거죠. 그리고 그 수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그 학과를 이탈하는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은요, 입시 시장에서는 사실 현금 들고 다니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거예요. 학과를 쇼핑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상품권으로 맥시멈으로 구할 수 있는 상품을 사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동이 활발합니다. 근데 수시는 전형 단계에서부터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해갖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 학과에 대한 복종태세가 높아요. 그래서 이동을 잘 안 하니까 학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좋아합니다. 교사는요, 이 학교에서 이 학생부가 가진 권력 때문에 교사의 권력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입시 기관이 좋아합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작년에 우리 애 입시하면서 보니까 제가 저 입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한국의 학부모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좀 그 복잡성을 뚫을 만한 사회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죠. 교육에 대해서도 알고 대학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요, 돌아서면 헷갈려요. 이 학교 이렇게 했었나? 이렇게 했었나? 대충 뭐 수천 가지 제도가 되니까요. 뭐 대학에 예를 들면 그 중위권 대학으로 오면 바다와 같이 넓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 기관도 현재의 제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들 중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행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력고사 체제로 돌아간다 이런 거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의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힘 있는 집단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게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김용현 선생님 얘기하신 학력 인구 감소 문제인데요. 저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에는 100% 이상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교수들이 만들어 갖고 오는 뭐 공영형 사립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한계 상황에 있는 대학들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계 상황에 있는 대학을 처리하는 데서 생기는 이런 방식은 사회적으로 보면 자원을 끌어들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도산하는 기업도 많고요. 한국에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그 한계 상황에 몰려가지고 정리되는 건 뭐 자영업에서부터 재벌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정리하느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무슨 조선업에 몇 조씩 투여하는데 대학에 못 투여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투여하려면 뭔가 이게 문제 해결적이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붙잡고 이게 굉장히 개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은 하여간 자녀 문제 또는 한계 상황에 있는 학교들을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웬만하면 그 자원의 망실 없이 교직원과 교수와 학생을 공공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방식만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적 자원을 정말로 교육이 끌어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발제문에 보면 그것보다는 좀 더 야심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간 서열도 완화할 수 있고 입시도 완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국립대학 같은 것들의 현재의 구조를 그리고 특히 저는 현재의 그 불평등과 관련해서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게 중심 주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대학 개혁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더 상상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에게 더 좀 될 것 같으니까 돈을 넣어보자라고 하는 의욕을 부추기는 어떤 제안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어떻겠냐고 몇 자 적어봤는데 아무튼
지금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한계 상황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보다는 더 대담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한계 사학을 뭐 공영형 사립대학이나 공립이 인수하자 이런 주장은 아니고요. 그거는 퇴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가혹한 시장적 구조조정에 맡겨놓고, 그래서 아까 정부가 그런 사학들에 대해서 재정을 투여한다거나 정책적인 대응을 할 필요 없다, 이런 냉정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지역적으로 거점에 필요한 사립대학들이 있으면서 학생 충원율이 30%나 40% 미만일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공립대학은 펀딩도 공공 영역에서 하고 거버넌스도 우리가 이제 공공적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 유쾌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사학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공립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 출발은 거의 다 사립이었어요. 근데 중학교는 지금 이제 거의 70% 이상이 뭐 거의 80% 육박하는 데가 공립이고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다만 그걸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형태, 학교 재단이.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은 좀 적지만. 그런데 가만히 왜 그런 제안을 드리냐면, 지금과 같은 대학의 그 사립대학이 80%가 학교 수 기준으로 80%가 넘고 학생 수 기준으로 한 78%가 넘는 이런 구조에서는 여러 문제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먹히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분파적 이입 집단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입시 문제나 교육 과정 문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항 세력 내지는 비토 세력화하고 분파적 이익 집단이 되어 있고, 강력한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과 지역적으로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이 굉장한 이 말하자면 변인이죠.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변인을 지혜롭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수준의 얘기고, 한계사학 문제를 얘기의 문제는 그동안 있어 왔고, 우리 김 교수님이 그런 것을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나중에 한번 좀 같이 말씀 좀 나누죠. 저한 2, 3분만 더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그 김용일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받아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사실은 시장적인 조정과 공공의 자산을 이제 투여하는 문제를 잘 조합해야 되는 거다. 이 김용일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김용일 선생님이 꼭 그런 주장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있었죠. 저는 그 복잡한 논의를 싫어해요. 사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좀 접근하자는 취지인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김용일 선생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사양하는 사람들이 함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시립대 문제입니다. 시립대 문제는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학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개혁 의제가 국지적으로만 실현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제고요. 사실 그거고요.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그걸 전액 무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저도 좀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이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학생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뭐 학교하고 또는 뭐 시장하고 면담한 기록 같은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사실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떻게 시립대 거를 받아볼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시립대가 굉장히 이 반값 등록금을 왜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전액 무상이 되는 걸 반대하는가라고 하는 논리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책이 니드를 반영해야 되는가, 또 국지적으로 일어난 개혁이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립대는 지금 구성이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의 구성이 굉장히 지방대 학생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을 통해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지방대의 가난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시립대가 지난 몇 년간 여학생 비율이 막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여학생 비율이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대학 교육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뭐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위제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서울시가 재정을 투여하게 되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있을 때 만들어내는 어떤 학생들의 계층적 지위라고 하는 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격 장벽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학교는 교육 그 투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복잡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희가 좀 뭐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추적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토론회가 이제 마무리돼야 될 시점에서 갑자기 이게 막 뜨거워지고 열기가 막 이런 얘기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좀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리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막상 또 이게 그렇게 하자고 들으면 이게 또 보통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또 토론회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정도에서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하면 조상식 선생님께서 예 마무리 한번 좀 그러니까 그 교육학자가 실제 한국 교육을 망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학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차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교육학자니까 좀 내부 고발 얘기를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학이 지금 미국화되면서 실제 모든 교육학 전공 영역들이 세분화되고 전체적인 교육 문제를 조명할 수 있는 틀 자체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존 교육학의 흐름이 지금 경향이 거의 유사 경영학화되고 있고 기술공학적인 접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없고 저는 다른 패러다임 관점이 어떤 전환 같은 걸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 문제는 교육 정책을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임 교수님도 살짝 말씀하신 주제도 있지만 실제로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게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교육이 본래 본질적이고 제기능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 도구화되고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종속되고 지배받고 하니까 이제 자율적인 어떤 사회 영역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기제 자체가 열을 식히는 기제가 없고 데우는 기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방 이후부터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포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사회 지위획득이나 상승을 위해서 중요한 매개체라는 걸 인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규범적으로 이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역설적으로 유럽이 제가 유럽성 지금 정확히 아는 게 유럽은 교육이 잘 작동되는 게 역설적으로 교육이 쿨다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집단들이 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실패했을 때 그 대가는 국가가 관여해서 보충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돌아가는 방식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노동정책에 각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임금 격차 부분도 있고 세제, 복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조정이 되면 아마 같이 가게 되면 교육 부문에 대한 이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입시 드라이브를 읽어보면요. 내용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531 교육개혁 다 읽어보시는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의 그 합리화, 정당화된 근거들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왜 작동이 안 됐을까? 그건 교육정책을 교육정책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교육학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재정, 노동, 고용, 복지 모든 부문들이 같이 정책을 작동해야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얼마 안 지금 다음 세션을 시작해야 될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말 안 하고 집에 가면 도저히 좀 너무 섭섭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중들 중에서 한 분 정도. 예, 다행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어지간히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역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교육이 도구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교육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것은
교육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이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경쟁적인 사회가 아니라 뭔가 또 좀 연대가 있는, 실패를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적인 교육이 아니라 다른 진정한 교육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비판 사회학회에서 좀 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패널 토론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열띤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흘렀지만 또 같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